회사의 방향성을 아예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네이버, 카카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이나 아마존 등은 본질 경쟁력이 저는 너무 단단한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상장 전부터 봐야 된다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디피닝 이러고 좀 찾아보니까 벤처캐피탈에서 투자 심사역을 5년 동안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업비트, 키즈노트를 초기에 투자하셨고 번개장터, 강남억리, 자플래닛 시리즈를 이제 A 투자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네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 VC 투자가 네.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안정적이고 사실 뭐 한 개 회사만 쳤을 때는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뭐 한 군데만 투자하지 않으니까 네네네네. 실제로 수익이 안정적이고 굉장히 높은 게 맞는지. 이건 스테이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투자했던 완전 엔젤 투자일 때, 그러니까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저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창업을 하더라도 망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작은 회사를 하고 엔젤 투자도 받았지만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엔젤 투자를 받은 이유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제 돈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분명히 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쵸. 저도 이제 제 자산의 분산 개념에서 엔젤 투자를 받은 거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시리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망할 확률은 확 줄어들고요. 네. 잘 될 확률은 많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리즈 A, B, C 정도를 특히 IT 산업을 많이 투자했던 VC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 주신 것처럼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IT 소프트웨어 쪽은 최근 한 7년, 10년 동안 투자금들이 워낙 많이 들어왔었고 산업이 워낙 활성화돼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장기 호황이었던 산업이었거든요. 장기 호황에서는 사실 무너지는 기업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앞으로도 적용이 되려면 앞으로도 장기 호황이 될 거냐의 이슈는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비상장은 아무래도 상장보다는 위험하다. 그게 아주 기본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비상장 기업에서 투자했을 때 대박이 나는 회사들의 뭔가 좀 특징이 있나요, 혹시?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이제 상장 회사를 먼저 상장회사 투자를 먼저 시작했었고 비상장 투자를 직업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둘의 차이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해요. 상장 회사를 투자하는 것과 네. 비상장 회사를 투자하는 건 거의 똑같아요. 네. 저처럼 투자한다면. 저는 상장 회사조차 5년에서 7년을 들고 있잖아요. 비상장도 보통 그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벤처 투자하면 보통 펀드 만기가 7년, 8년이니까 그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네. 이 정도 기다리게 되면 네. 결국 중요한 건 회사지 뭐 시황이나 뭐 다른 부분들이 아니에요. 결국 회사를 보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저의 입장에선 상장이나 비상장이나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장기 투자를 100일, 6개월 투자하면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상장은 전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비상장은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한 5년 이상은 들고 있는다.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상장회사와 동일하고요. 아니라면 그냥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전 더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뺄 수가 없거든요, 돈을. 그렇죠. 네, 돈을 뺄 수 없는 게 생각보다 되게 큰 리스크예요. 자,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디피님은 공과대학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 거기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회사, 연결되는 회사 중가 네이버랑 카카오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이버 카카오에서 아무래도 좀 잘 아는 영역인 거잖아요. 아, 그죠. 네이버 카카오. 네, 좋아하죠. 네이버 카카오 현재 좀 주가랑 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에 규제 때문에 네네네. 크게 확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구글과 아마존을 투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냐라고 물어보면 그거 상관없이 투자해라. 이것도 전 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똑같이. 네. 한국에서도 저는 누군가가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난 무조건 한국만 할 거야. 나는 막 국뽕이 너무 차올라서 대한민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견딜 수 없어. 라고 하신다면 저는 네이버 카카오 추천드릴 것 같아요. 네. 좀 규제 이슈도 있고 네네.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신경 쓰죠. 네. 규제는 사실 되게 큰 이슈예요. 근데 특히 이거 규제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정말 회사의 방향성을 아예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규제 이슈와 이 회사의 본질 경쟁력의 크기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네이버, 카카오,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이나 아마존 등은 본질 경쟁력이 저는 너무 단단한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규제로 짜그라드는 영역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근데 본질 경쟁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경쟁력을
일정 수준 이상 상쇄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 이 또 추가 상장을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뱅크, 그다음 뭐 내년에는 뭐 모빌 탄다 했고 지금 뭐 그다음에 페이였나요? 그죠. 페이도 지금 준비를 하고 네. 있고 이런 것들이 추가 계속 상장하는 게 네네. 사이사이 카카오에 안 좋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냥 그거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네,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까지? 네네. 왜요? 왜냐면 저는 이거는 그냥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네이버와 카카오의 사업 방향성에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네. 네이버는 다 끌어안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카카오는 다 분할시키고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우선순위가 없다고 생각해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형태의 장점이 있다면 분명히 네이버 같은 회사는 네이버를 그러니까 내가 이 전체의 경쟁력을 하나의 회사에 투자할 수 있고요. 내가 별도로 이 본질적인 경쟁력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고민 없이 이 본질적인 경쟁력을 잘 믿고 있다면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 되게 안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재무제표에 싹 나오죠. 전체적인 느낌이. 근데 카카오는 그런 건 좀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따로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지분율만큼을 빼주기 때문에 그만큼 카카오에 투자했을 때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예를 들면 뭐 이 많은 것들 때문에 다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 있고 검색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봐요. 검색을 따로 상장하면서 지분의 50%를 떼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네이버의 이 지주 회사의 가치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경쟁력으로 투자하기엔 네. 카카오는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이 하나하나의 자회사들의 경쟁력을 보면서 투자하면 오히려 수익률은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이거 어떤 느낌과 비슷하냐면 예를 들면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국 반도체가 잘 나간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에만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네. 이 삼성전자의 물건을 공급하는 회사에 투자하시는 그렇죠. 분도 계시잖아요. 네. 분명히 삼성전자가 더 안전할 수 있지만 네. 공급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이 하나하나를 잘 알고 있다면.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 경쟁력과 이 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네이버가 되게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네. 카카오의 자회사에 따로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수익률 높게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전략이 사업 내부로도 분명히 지주사로서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캐시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한 번 더 나간 얘기라. 네, 어쨌든 일반인들이 보일 때는 이 정도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지금 카카오를 투자해도 된다는 거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 뭐 페이든 뱅크든 모빌리티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방금 두 개를 추천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지주사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2021년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4분기 남았는데 네네네. 좀 4분기 뭐 그리고 아니면 2022년 대비해서 좀 유망 종목 섹터 네네네. 뭐 섹터 좀 어떤 쪽 보세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거 하면 이제 막 반도체, 건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요새 재밌게 보는 쪽은 하나 있어요. 뭐요? 저는 중국 쪽을 재밌게 봅니다. 중국. 네, 저는 규제 많은데. 네, 이게 그 중국 쪽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중국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제 미국과의 이제 갈등인 거고 네. 회사로서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네. VIE라는 되게 희한한 구조, 실제로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계약관계 구조로만 상장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생기잖아요.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뭐 사교육을 금지하자마자 중국 사교육 회사들이 다 막 90% 떡락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보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저같이 오래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로 올 때는 어떤 때냐면 네. 저는 중국 회사 항상 되게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중국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되게 좋아하는 중국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좋게 보고 있던 중국 회사들이 이 규제와 이 정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과연 아까 사교육 회사처럼 영향을 미칠 거냐. 네. 그럼 제가 얼마나 좋게 보고 있어도 네. 저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얘네들을 그렇게 규제할 경우에는 중국의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클 수도 있거든요.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네. 그럴 경우에는 중국도 함부로 못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회사냐?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열심히 보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VIE 구조나 네. 홍콩 증시나 이런 데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네. 만약 계약 구조니까 이건 중국 정부에서 노라고 해버리면 바로 가치가 0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홍콩 증시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럼 여기는 어떤 구조로 돼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저는 지금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회사에 대한 분석은 미리 하셨어야 되고요. 내가 아는 회사들이 분명히 존재했으니까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건 이 중국 정부와 이 규제와 방향성이 내가 좋아했던 회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네. 그러면은 되게 높은 확률로 지금은 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럴 때가 이제 투자해서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는 시기고요. 이렇게 오래 들고 있으면 수익률이 좋아져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들고 사는 건 되게 좋은 접근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왔을 때 남들이 정말 다 싫어할 때 역발상을 하라는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역발상 자체가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역발상을 하는 그 시기에 고민을 해봐서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지. 역발상을 위한 역발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때 고민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엔 중국 주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그 고민의 결과에 따라서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외에 네. 요즘 주목하고 있는 뭐 세상의 변화, 뭐 관심 있는 산업 뭐 네.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아, 네, 저 있습니다. 제가 뭐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제가 요새 블록체인 분들을 엄청 만나고 있어요. 저는 블록체인을 2014년도에 봤거든요. 네. 아, 진짜 일찍 봤다. 진짜 일찍 봤죠. 그때 비트코인을 막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비트코인을 많이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제 와이프랑 이제 대화를 많이 해요. 저 와이프랑 네. 엄청 친하거든요. 네. 와이프랑 대화를 많이 하니까 그때 이제 요새 뭐 공부하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공부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결론은 모르겠다. 샀어야 됐네. 위로해 주세요. 네. 그때 샀으면 아이, 1000억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이, 뭐 1000억이 뭔가요? 1000억이 뭔가요? 뭐 조단이죠. 근데 못 샀어요. 네. 그리고 다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되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놓쳤기 때문에 지금 배가 아파서 조사를 안 한다. 절대 안 돼요.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 왜냐면 우리 평생 난 그렇게까지 잘 맞췄던 적이 없을 거야. 내가 막 무슨 되게 잘 나갔던 적이 없거든요. 사실. 네네. 항상 틀려왔어 나는. 네. 이것도 변함없이 틀렸던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이상한 자존심이 없어요. 왜냐면 남들은 다 이렇게 투자나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런 자존심 세고 승부욕이 좋거든요. 있죠. 저는 자존심과 승부욕이 거의 0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도 블록체인을 보는데 어. 아무런 아주 조금은 있죠. 네. 제 2017년도에 제 와이프가 얼마나 저를 구박했는데요. 그때 비트코인을 보고 왜 안 샀냐.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상관없이 블록체인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블록체인을 열심히 본 계기는 있어요. 사실 2014년도에 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계속 이거는 그때 판단을 유지시키다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잭 도로시와 네. 앨런 머스크가 블록체인에 빠잖아요. 암호화폐에 빠는데 그들이 돌아선 건 이유가 있다. 제가 앨런 머스크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앨런 머스크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이게 괴짜여서 그렇지. 그치. 지나친 괴짜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분이죠. 똑똑함만은 정말 네. 타의 추종을 불허하잖아요. 그런 사람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리고 잭 도로시와 앨런 머스크를 보자면 어떤 사람이에요? 페이팔과 스퀘어잖아요. 그쵸. 페이팔과 스퀘어라 하면 미국 금융 역사를 2번 바꿨다라고 하면 페이팔과 스퀘어가 바꿨거든요. 근데 그 둘이 암호화폐를 그렇게까지 열광한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저의 포지셔닝은 뭐냐면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아직 내가 이해 못했을 뿐이다. 저는 항상 이해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유는 있어. 하지만 나의 이 좁은 머리로 이해를 못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네.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주변에 좀 네. 이렇게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워렌 버핏을 좀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저 워렌 버핏 완전 좋아하죠. 사실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비트코인이 네. 뭐 제가 어디서 봤는 책에 의하면 뭐 네. 똥이다. 그죠. 왜 이렇게 표현했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왜 스탠스가 좀 달라요? 근데 저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좋아하지 네. 그의 모든 걸 따르진 않아요. 분명히 제가 제일 이렇게 좋아하는 투자자지만 저는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도 2013년도에 갔었거든요. 남들 안 갈 때, 한국인 별로 없을 때 네. 그때 갔다 왔거든요. 네, 분명히 저는 워렌 버핏과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자, 버핏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 우리가 한 20%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수익률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막 바라시는 분이 꽤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분 입장에서는 20%라고 하면 좀 작을 수도 있는데 그죠. 뭔가 돈이 좀 적음, 자본금이 네. 좀 시드가 적으신 투자자분일수록 뭔가 이런 가치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그죠.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맞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워렌 버핏보다 뛰어날 리는 없잖아. 그렇죠. 워렌 버핏보다 뛰어나면 이미 워렌 버핏이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데 네. 그럼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내가 맥스로 생각할 수 있는 수익률이 20%라고 생각하고 저처럼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근데 내 수중에 돈을 보면 한 잔고 1,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20% 계산하면 200만 원이거든요. 1200. 네. 그러니까 1년에 200만 원 버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 알바를 더 열심히 하면 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치 투자를, 장기 투자를 막히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는 복리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아주 간단한 산수인데 네. 내가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연수익률을 30%라고 볼게요. 왜 30%인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30%라고 보고 19년을 하잖아요. 20년을 투자하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 있을 것 같으세요? 모르겠는데. 얼마 돼 있나요? 19억이 돼요. 처음에 네. 1,00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만 더 넣어서 60만 원을 더 넣을 수 있잖아. 네. 앞으로 더 넣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딱 처음에 해. 저도 이제 처음밖에 안 넣었으니까. 네. 처음에 1,060만 원만 넣어요. 네. 20년 동안 30% 수익을 내요. 네. 그럼 20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초반에는 분명히 30%가 작거든요. 1,000만 원에 30% 300만 원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진 않지만 사실 배민 커넥트, 쿠팡 플렉스 더 뛰는 게 낫잖아요. 하지만 그때 중요한 건 30%의 수익률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건 복리로 쌓아가면 분명히 나중에 수익률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계산은 그냥 계산기만 두들겨 봐도 되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산이에요. 네. 저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그 계산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그런 거는 그냥 그 그 계산기를 믿고 이 계산기가 누가 장난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만 믿고 이 30%를 만드는데 좀 초점을 맞추시면 네. 자본금이 적은 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30% 쪽인데 네. 자본금이 적으면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너무 진리예요. 네. 워렌 버핏이 20%를 낸 이유는 너무 많았어죠. 네, 워렌 버핏이 20%를 냈던 그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다음이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미 미국에서 섬유 공장 중에서 가장 큰 섬유 공장 중 하나였어요. 그걸 인수하고 그 뒤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큰 섬유 공장을 인수한 다음에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워렌 버핏도 지금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내가 나한테 몇십억만 돼도 1년에 100% 쉽게 낸다. 그렇죠. 네. 금액이 낮을 때 30%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럼 가치 투자라고 하면 우리가 좀 장기 투자랑 좀 같은 말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같은 말인가요? 저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치 투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모든 투자는 가치 투자자라는 그런 클리셰를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 그냥 투자는 결론적으로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재밌고 나한테 잘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냥 그 두 개만 충족된다면 저는 그게 어떤 수단이든 예를 들면 그게 뭐 단타가 됐건 뭐 모멘텀이 됐건 네. 뭐가 됐건 다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실 모멘텀 투자와 장기 투자로 가치 투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 있는 건 네. 뭔가 가치 투자라고 하면 좀 더 있어 보이거든. 약간 고귀한 레벨인 것 같고 이런데 저는 그냥 그 자체가 의미 없다. 네, 그냥 사람마다 네. 투자가 됐건 뭐 사업이 됐건 뭐가 됐건 성공하는 방정식이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잘 맞는 방정식을 찾아서 가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 가치 투자가 아니면 어때요? 예, 이게 모멘텀 투자면 어떻고 장기 투자면 어때요? 그냥 그게 나한테 잘 맞고 나한테 수익을 주고 나한테 재밌으면 저는 뭐가 됐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주변에서 막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예, 약간 좀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안타깝다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다른 의견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긴 하더라고. 저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전혀 고려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저처럼 장기 투자를 하면 장점은 있어요. 저처럼 이제 3년, 5년 들고 있으면 장점은 있어요. 삶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제주도와 서울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반반씩 살고 있거든요. 네. 모멘텀 투자자분들도 이런 건 힘들어요. 왜냐면 장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저는 제 주가를 일주일에 한 번을 보면 뭐 많이 본 거예요. 네.
제가 하루에 움직이는 게 웬만한 사람들 연봉보다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 주식 변동을 보면 많이 보는 거. 보통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보긴 봐요. 그리고 정말 안 보면 한 달에 한 번도 보기도 봐요. 그만큼 일과 중에 아무것도 안 해요. 일과 중에 그냥 넷플릭스 보고 왓챠 보고 네. 카페 돌아다니고 네.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이런 욜로의 삶과 투자자의 삶을 같이 누리고 싶다. 하지만 수익률은 좀 줄어들겠죠. 네. 그런 분들은 전 장기 투자자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예를 들면 저는 되게 많은 기간을 부업으로서 투자를 했으니까 네. 이렇게 부업으로 할 때도 전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업으로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내 본업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근데 김 작가님 채널만 보더라도 되게 다양한 투자자분들을 모시지만 맞아요.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르죠. 전 그래서 이런 김 작가님 채널을 보는 게 특히 초보분들한테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 중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분 저분 얘기를 들으면서 네네. 다 해보면서 찾아가는 거죠. 네, 내 방법을 찾아가고 찾은 다음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스타일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본인한테 맞는 성공 스타일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장기 투자 지금 주로 하고 계신데 그죠. 그럼 장기 투자가 좀 돈을 버는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두 개인 건데 아까 이제 논의 비율을 들었으니까 네네. 논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네. 베조스가 이 논을 사지 않았다고 가정해요. 그럼 이제 논은 매년 1억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그냥 이 논의 가치가 10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이건 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장기 투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이 논이 5억으로 떨어졌을 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좋은 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원래는 10%만 벌던데 수익률이 네. 20%로 늘어나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네. 내가 이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 경영진이 주주 친화적이라면 이 가정이 되게 어렵지만 중요한 가정이죠. 주주 친화적이라면 나는 20%의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100%를 갖고 있나 1%를 갖고 있나 나의 수익률은 같아야 되거든요. 계산상.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영진만 올바르다면 이 계산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내가 20억짜리를 5억으로 떨어지면 연수익률이 20%로 늘어나요. 네. 너무 좋지 않아요? 좋아요. 그걸로 충분하죠. 네. 네,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건 뭔지 알아요? 남들이 다 이 돈이 10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억이 됐다가 10억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나는 5억에 사면요.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하나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연수익률이 20%야. 네.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남들은 10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단기적으로 2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평균 수익률은 20%가 되지 않고요. 네. 30%, 40%, 50%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장기 투자자든 딱 이 논리로 돈을 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네. 단기로 팔아도 되는 거예요. 빨리 파는 거는 예를 들면 제가 이 5억짜리 논을 샀는데 이게 내일 모레 10억에 누가 사간다 그래요. 당연히 팔아야죠. 내가 무슨 난 장기 투자자니까 나는 적어도 3년은 들고 있을 거야. 바보잖아요. 그냥 파는 거예요. 팔고 딴 걸 사야겠죠. 그러니까요. 네. 또 5억짜리가 있나를 찾아봐야죠. 이 구조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또 다시 돌고 돌아. 내가 이 논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에서 이 사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내가 잘 알아야 되고 이 10억짜리를 5억에 사야 되니까 네. 싸게 사야 되고 네. 그리고 주주 배당을 해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들고 있을 때 너무 손해니까 경영진이 좋아야 되고 결국 여기로 돌아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장기 투자할 때 네. 집중 투자랑 분산 투자. 네네네. 그러면 디피님은 좀 분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집중적인 투자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겠죠? 5에서 10종목 정도 투자하신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표현을 되게 잘해 주셨어요. 네. 왜냐면 제가 5개에서 10개를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네. 누군가한테 가면 너 되게 분산 투자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누군가는 한 종목 미수 몰빵 미수 신용 몰빵 너무 극단적이다. 그런 분들 계세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회사를 잘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가치 투자를 하면서 회사를 잘 보시는 분들 중에서 미수는 아니지만 네. 신용 몰빵 한 종목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처음에는 자본금은 이렇게 해야 모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리고 저는 그게 금액이 작을 때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는 논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 절대 안 하겠지만 네. 과거에도 안 했고 저는 레버리지를 써본 적이 거의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네. 근데 그분들이 볼 땐 전 분산이죠. 그리고
이제 뭐냐 펀드 매니저들이나 네. 제도권 분들이 보면 이제 집중이죠. 네. 근데 저는 이 정도 포트폴리오가 약간 그 위험과 수익률에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집중이 돼 있으면요. 네. 내가 예측하지 못한 확률에 사업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때 네. 정부에서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았을 시나리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해외 여행 회사들 다 망했어요. 그렇죠.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그 시나리오에서 네. 해외 여행 그 시나리오를 내가 그 전에 예측할 수 있었냐? 절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못하죠. 내가 하나에 집중 투자한다, 두 개에 집중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 시나리오에 내 자산의 너무 많은 부분이 노출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분산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너무 분산이 돼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익률이 너무 낮아져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냥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제가 어딘가에 봤을 때 한 네. 7개 정도면 그 이상으로 7개 이상으로 분산을 하더라도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영상들을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 되게 유명하신 투자자분이 하신 말씀이신데, 그런 것도 보면 사실 뭐 7개 이상이면 위험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 주변에서 최대의 수익률을 뽑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 7개 이상이라 됐을 때는 섹터가 겹치는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5개에서 10개를 분산한다고 말씀을 드릴 때는 네. 분명히 섹터는 다 달라야겠죠. 그렇죠.